아니, 경제학자들은 왜 이렇게 예측이 자주 틀릴까요? 아, 그 생각 많이들 하시죠. 네, 특히 그 2018년에 트럼프가 중국에 관세를 딱 부과했을 때 그때 기억이 정말 생생하거든요. 아, 네네. 노벨상 받은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막 1,100명이 공개서한 보내고 그랬었죠. 맞아요. 이러다 진짜 1930년대 대공황 다시 온다. 뭐 이랬는데 현실은 완전 딴판이었죠. 그러니까요. 미국 경제는 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뭐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한국의 현대차가 미국 소비자 대신에 수천억 원을 부담했다. 이런 뉴스를 봤을 때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싶었어요. 네. 1,100명의 석학들이 놓친 건 대체 뭐였을까요? 오늘 저희는 그분들이 들고 있던 낡은 지도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2018년 5월로 한번 돌아가 보죠. 네. 미국 납세자연합 NTU라는 단체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의회에 공개서한을 보냅니다. 네. 근데 서명한 사람들 명단이 와, 정말 화려했어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15명. 15명이요. 네. 그걸 포함해서 1,100명이 넘는 경제학자들이 이름을 올렸죠. 1,100명. 거의 뭐 경제학계 어벤져스가 총출동한 거네요. 그렇죠. 하나의 목소리를 낸 거죠. 아니,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는 건 그만큼 엄청난 확신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도대체 뭘 근거로 그렇게 확신했을까요? 아주 강력하고 무려 200년이나 된 근거가 있었습니다. 200년이요? 네. 경제학 전공 안 하셨어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이라는 황금률입니다. 그 자유무역이 모두에게 이롭다는 그 이론 맞죠? 각자 잘하는 거 만들어서 교환하면 된다는? 바로 그겁니다. 이 이론에서 파생된 절대적인 명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데요? 관세는 비효율적이고 결국 자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이게 경제학 교과서 101, 그냥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경제학자들의 논리는 아주 명쾌했어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매기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미국 소비자가 뒤집어 쓴다.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 이건 미국의 자해 행위다. 아주 깔끔하고 반박하기 어려운 논리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A나라가 B나라 물건에 세금을 붙이면 결국 A나라 국민이 그 물건을 더 비싸게 사게 되니까 손해라는 거잖아요. 네, 상식적으로도 너무 맞는 말 같죠. 그렇죠. 그래서 폴 크루그먼 같은 석학이 뉴욕타임스에 트럼프는 경제학의 기본도 모르는 바보다. 이렇게 대놓고 쓸 수 있었던 거예요. 200년 된 상식에 도전했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교과서가 아니었고요. 네. 그리고 7년 뒤에 그 200년 된 교과서가 틀렸다는 증거가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 현대차의 재무제표에 정말 피처럼 선명하게 새겨집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8,282억 원이라는 숫자죠. 저도 이 기사 보고 정말 충격받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무슨 미국 정부에 낸 세금이나 벌금이 아니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맞습니다.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요. 현대차가 미국 소비자한테 자동차 가격을 올린 게 아니에요. 올린 게 아니고요. 네. 대신에 미국 현지 딜러들한테 인센티브라는 이름으로 8,282억 원을 그냥 지급합니다. 그냥 준다고요? 네, 쉽게 말해서 관세 때문에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깎아드릴게요 라고 말한 거죠. 8천억 원이요. 그거 한 분기 만에? 네, 한 분기만 해요. 와, 그 돈이면 신차 몇 개를 개발하고도 남을 돈인데 그게 그냥 미국의 정책 하나로 사라져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관세 비용을 미국 소비자가 아니라 수출 기업인 현대차가 전부 떠안았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200년 된 경제학 교과서의 대전제가 현실에서 깨졌다는 사실이 한국 대표 기업의 분기 실적 보고서에 공식적으로 찍힌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죠. 와, 1,100명의 경제학자들은 바로 이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니 교과서가 틀렸다면 진짜 규칙은 뭔가요? 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1,100명의 천재들이 동시에 놓친 변수가 대체 뭐였을까요? 드디어 핵심 질문이 나왔네요. 그들이 놓친 단 하나의 변수, 바로 힘, 영어로는 파워입니다. 힘이요? 그게 무슨 뜻이죠? 갑자기 힘이라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경제학 공식은 이거였잖아요. 경제, 이코노미는 수요, 디맨드와 공급, 서플라이에 의해 결정된다. E는 D 플러스 S. 네, 그렇죠. 수요와 공급. 하지만 현실 세계의 경제 공식은 다릅니다. 경제 E는 수요 D 더하기 공급 S 더하기 바로 힘 P입니다. E 이퀄 D 플러스 S 플러스 P. 네,
1100명의 석학들은 바로 이 P라는 변수를 계산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처참하게 틀린 겁니다. 힘의 경제학이라 솔직히 경제학자가 아니어서 그런지 힘이라는 변수가 너무 모호하게 들려요. 그걸 어떻게 측정하죠? 마치 설명 안 되는 모든 걸 그냥 힘이라는 단어 하나로 퉁치는 것처럼 들릴 위험도 있어 보이거든요. 뭐 신의 뜻처럼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물론 이게 실제 숫자를 넣는 수학 공식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힘이라는 변수가 기존의 수요 공급 작동 방식을 어떻게, 왜 왜곡하고 재정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뭐랄까 새로운 생각의 틀? 렌즈라고 보셔야 합니다. 새로운 렌즈요? 네, 이 렌즈를 껴야면 비로소 현실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을 보는 새로운 렌즈라 좀 더 와닿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힘의 비대칭을 아주 간단한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네. 동네 시장에 사과를 파는 장수가 한 10명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동네 사과를 대량으로 사주는 큰손 고객은 월마트 딱 한 명뿐이에요. 팔려는 사람은 여럿인데 사려는 사람은 딱 하나인 상황. 갑과 을이 확실하네요. 그렇죠. 바로 그 상황에서 구매자인 월마트가 갑자기 오늘부터 당신들 사과값에 세금으로 1달러씩 붙일게 라고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과서대로라면 월마트드 사과값에 1달러를 더 얹어서 사가야 가잖아요. 관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다르겠죠. 사과 장수들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 이익 깎아서 팔 수밖에 없겠네요. 월마트 아니면 팔 데가 없으니까. 정확합니다. 현실에서는 사과 장수들이 서로 자기 이익을 0.7달러, 0.8달러씩 깎아서라도 납품하겠다고 아우성을 칠 거예요. 그렇죠. 심지어 어떤 장수는 아예 월마트 옆에 과수원을 차려서 운송비라도 아끼겠다고 나설 거고요. 이제 그림이 그려지네요. 여기서 월마트가 바로 미국이고 사과 장수들이 중국, 한국, 일본 같은 수출 국가들이군요. 정확합니다. 근데 그 월마트 비유도 사실 현실을 좀 축소한 거예요. 미국의 힘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어느 정도인데요? 전 세계 GDP의 26%, 전 세계 소비의 30%를 차지하는 거대한 단일 시장이에요. 와, 전 세계 모든 결제 통화의 60%를 차지하는 달러의 지배력은 뭐 말할 것도 없게요. 잠깐만요. 그 월마트 비유는 이해가 쉬운데 현실이 그렇게 단순할까요? 미국도 결국 중국이나 한국에서 만든 물건이 필요하잖아요. 중국이 그럼 우리도 안 팔아 하고 버티면 미국 소비자들도 곤란해지는 거 아닌가요? 사과 장수가 한 명은 아니니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미국도 타격이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소비 시장이지만 동시에 반도체 원천 기술이나 핵심 소프트웨어 같은 공급망의 심장부를 쥐고 있어요. 네. 사과 장수들이 안 팔아 라고 했을 때 월마트가 그래, 그럼 앞으로 너희 과수원에 물 대주는 수돗물 잠글게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와, 무섭네요. 힘의 비대칭은 단순히 시장 크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기술적, 금융적 통제력에서 나옵니다. 결국 강자가 규칙을 만들고 약자가 비용을 내는 구조가 되는 거죠. 와, 듣고 보니 맞는 말이네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배웠던 수요 공급 이론 같은 전통 경제학은 이제 다 쓸모없다는 뜻인가요? 쓸모없다기보다는 반쪽짜리가 되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반쪽짜리요? 네. 힘이라는 아주 중요한 현실 변수를 빼고 세상을 보면 현실을 계속 오해하게 되는 거죠. 트럼프 관세뿐만이 아니에요. 또 뭐가 있죠? 일본 최대 철강 회사가 무려 20조 원을 들여서 사실상 경영권도 없는 미국 회사를 인수하려 한 거나 70년간 평화주의를 고수하던 EU가 갑자기 국방비를 GDP의 5%까지 올리기로 한 것. 이런 현상들은 기존 수요 공급 모델로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잠깐만요. 트럼프 관세는 힘의 경제학으로 이해가 되는데 EU가 갑자기 국방비를 늘리는 건 어떻게 연결되죠? 그건 안보 문제 아닌가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힘은 관세 같은 경제적 압력에만 있는 게 아니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EU는 미국의 군사력이라는 외부의 힘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네네. 경제적인 힘만으로는 국가의 생존이 불가능하니까 군사적 힘이라는 변수를 키우기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붓는 거죠. 이것도 전통적인 수요 공급 모델로는 설명이 안 되는 힘의 이동에 따른 급격한 자원 배분입니다. 결국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와, 이 힘의 경제학이라는 렌즈로 보니까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마치 체스판의 규칙 자체가 바뀐 느낌인데 솔직히 좀 막막하기도 합니다. 어떤 점이요? 당장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경제 뉴스를 볼 때
제 투자 포트폴리오를 볼 때 저는 이 거대한 변화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관점이 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알아야죠. 네, 먼저 국가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 같은 중견국은 월마트가 아니라 사과장수의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의 논리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영리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미국의 정책 하나에 현대차 같은 대표 기업의 분기이익 수천억이 그냥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게 현실이니까요. 확실히 와닿네요. 그럼 개인적인 관점에서는요, 뉴스를 보는 시각부터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뉴스를 해석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야 해요. 예를 들어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헤드라인을 보면 이제 두 나라의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미래 산업 공급망의 주도권을 누가 가질 것인가를 둘러싼 힘겨루기로 읽어야 합니다. 아, 미국 금리 인상은 단순히 물가를 조절하는 수단을 넘어서 달러라는 막강한 무기로 다른 나라 경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봐야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기사 뒤에 숨어 있는 누가 이 게임의 규칙을 만들고 있고 누가 그 비용을 내고 있는가 이걸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투자나 비즈니스에서는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단순한 재무제표가 좋은 반도체 회사를 고르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이라는 힘의 방향에 올라탔는지, 예를 들어 미국에 공장을 짓고 보조금을 받는지, 이런 여부가 더 중요한 투자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합하네요. 이제는 지정학적 리스크만 관리하는 시대가 아니라 지정학적 기획을 읽어야 하는 시대가 된 거군요. 맞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같은 산업의 대표 기업들이 왜 갑자기 수십조를 들여 미국으로 달려가서 공장을 짓겠어요? 그게 바로 힘의 방향을 읽고 생존하기 위한, 어쩌면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한 필사적인 선택인 거죠. 리스크가 아니라 기회라 관점이 완전히 바뀌네요. 이런 힘의 경제가 지배하는 세상은 거대한 파도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정글과 같아요. 정글과 파도요? 네,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멍하니 써서 파도를 맞는 게 아니라 파도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그 위에 올라타는 서퍼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앞으로 저희가 더 자세히 다뤄볼 주제이기도 하고요. 정글에서 살아남는 서퍼라. 정말 흥미롭네요. 앞으로의 이야기가 더 기대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까요? 지금부터 우리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낡은 지도 대신 힘의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지도를 들고 세상을 보게 될 겁니다. 새로운 지도라. 정말 기대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새로운 지도의 첫 번째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모두가 바보짓이라고 비웃었던 미국의 관세가 사실은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된 무기였는지 그 속을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만약 당신이 현대차의 의사결정자였다면 8,282억 원이라는 비용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 선택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